아니 사돈, 꼴이 이게 뭡니까? 망신스럽게. 박춘식 씨를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기둥 뒤였죠. 냄새나니까 여기 서 계세요. 하객들하고 섞이지 마시고요. 혼주석에는 세 자리만 놓여 있었습니다. 박춘식 씨의 자리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신랑 아버지는 어디 있어? 혹시 돌아가셨나? 박춘식 씨는 기둥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패백실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사돈들이 5만 원짜리 한 장을 던지듯 내밀었어요. 시골에서 대추나 따던 분이 뭘 알겠어? 며느리가 항의하자 뺨을 맞았습니다. 짝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너도 이제 저런 거지 집안 며느리야. 박춘식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품속으로 손을 넣었어요. 꼬깃꼬깃한 봉투가 만져졌죠. 사돈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지,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까지 사돈댁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자 박춘식 씨는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본인은 괜찮아도 아들과 며느리가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박춘식 씨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았습니다. 70살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죠. 낡은 고무신을 질질 끌며 밭으로 나가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손등에는 흙이 파고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평생 씻겨지지 않는 흙대가 남아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박춘식 씨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이면 배추밭을 돌보고 오후엔 고추밭을 손질했어요. 저녁에는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상추를 키웠죠.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도 박춘식 씨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냈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박춘식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35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서 속을 태우던 아들이었어요. 혼자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좋은 일이다. 처자가 어떤 사람이냐? 서울 처자인데요. 착하고 예쁩니다. 박춘식 씨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상견례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 시간 되세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 괜찮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박춘식 씨는 옷장을 열어봤어요. 양복이라곤 10년 전 장례식에 입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소매를 툭툭 털어봤지만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춘식 씨는 평소 입던 남방 셔츠에 면바지를 골랐습니다. 제일 깨끗한 걸로 챙겼죠. 거울을 보니 촌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박춘식 씨는 낡은 트럭을 몰았습니다. 15년 된 봉고차였어요. 차체 곳곳이 녹슬어 있었죠. 사이드 미러는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에서 덜컥덜컥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움직이니 다행이었죠. 서울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 상견례 장소였어요. 박춘식 씨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멈춰 선 차를 보고 깜짝 놀랐죠. 새까만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체가 빛이 날 정도로 반짝였어요. 휠도 번쩍번쩍 빛났죠.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비싸 보였습니다. 박춘식 씨는 자기 차를 돌아봤어요. 녹슨 봉고차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부끄럽네. 박춘식 씨는 괜히 차를 구석으로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꽉 차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달려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죠. 박춘식 씨는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바닥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아들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사돈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사돈 최 여사는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금목걸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죠. 바깥 사돈 김 사장은 핀 스트라이프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시계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박춘식 씨는 그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기가 죽었어요. 옷차림부터 분위기까지 모든 게 달랐죠. 사돈댁 사람들은 박춘식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실망이었죠.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수 아버지 박춘식이라고 합니다. 박춘식 씨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만 까딱했어요. 김 사장은 대충 악수를 건넸죠. 손이 축축했습니다.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춘식 씨는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잘 몰랐습니다. 평생 숟가락만 써왔거든요. 어색하게 고기를 자르다가 그만 접시가 덜컥 소리를 냈어요. 사돈댁 식구들이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시골에서 오셨나 봐요? 최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네, 충청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린 강남에서 쭉 살았어요. 집도 여기 압구정에 있고요.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 사장도 거들었죠.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평소엔 꽤 괜찮은 편이죠. 박춘식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사돈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얘기만 했습니다. 박춘식 씨는 그저 듣기만 했죠.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박춘식 씨는 트럭으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걸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아들이 저런 집안과 혼사를 치르는구나. 박춘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이 앞섰어요. 사돈댁 사람들이 아들을 무시하진 않을까?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힘들어하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춘식 씨는 문득 며칠 전 일을 떠올렸어요.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었죠.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춘식 씨 맞으십니까? 등기 우편입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공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 통지서였어요. 박춘식 씨가 평생 농사를 지었던 그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죠. 보상금 액수를 보고 박춘식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00억이었어요. 500억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박춘식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평생 흙만 파던 사람이 갑자기 거액의 돈을 받게 됐으니까요. 기쁘기보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에게 말해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들이 아직 젊었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자립심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죠. 박춘식 씨는 결심했습니다.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요. 아들이 결혼해서 안정되고 나서 천천히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럭 안에서 박춘식 씨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댁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눈빛이 떠올랐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게 안쓰러웠죠. 조금만 참자. 아들 결혼식까지만 참으면 돼. 박춘식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참기로 했죠.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였습니다. 박춘식 씨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춘식 씨는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호미로 잡초를 뽑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아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춘식 씨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문질렀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어른이시죠? 저 민수 장모입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박춘식 씨는 허리를 펴고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댔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할 게 뭐 있어요. 바쁜데 전화했습니다. 최 여사는 인사말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수 준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그게 형편껏 준비하려고 합니다. 형편껏이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사돈 어른, 우리 지은이가 어디서 자란 앤지 아십니까? 강남에서 자랐어요. 강남. 친구들도 다 재벌 딸들이고 의사 딸들이죠. 그런 애가 시집을 가는데 형편껏이라니요? 박춘식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어요. 최소한 예단비만 10억은 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딸이 친구들한테 창피 안 당하죠. 10억이요? 박춘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었어요. 평생 농사를 지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네, 10억.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혼수도 따로 챙겨야 되고요. 아파트도 장만해줘야 되고, 계산하면 최소 20억은 들어갈 겁니다. 최 여사는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박춘식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죠. 그게 제가 농사만 지어서,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돈 어른. 저희는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어요. 우리 딸이 왜 시골 농사꾼 아들한테 시집을 가야 됩니까? 근데 애가 좋다고 우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죠. 박춘식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죠. 그러니까 최소한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이 고생할 게 뻔한데 말이에요. 최 여사님, 저도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아들이 잘 되길 바라시면 돈 준비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최 여사는 말을 잘랐습니다. 박춘식 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지 집안이랑 엮여서 우리 딸 고생길 열렸네. 평생 고생만 하다 죽겠어요. 박춘식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거지 집안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죠. 그리고 결혼식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객이 최소 300명은 와야 돼요. 우리 쪽 친척들이 워낙 많거든요. 식장도 특급 호텔로 잡으시고요. 최 여사는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쏟아냈습니다. 박춘식 씨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한마디도 끼어들 수가 없었죠. 그럼 준비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혼수 목록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빠진 거 없이 다 챙기셔야 됩니다. 최 여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춘식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춘식 씨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최 여사가 보낸 문자를 보고 있었죠. 혼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소파, 식탁. 끝도 없었어요. 게다가 전부 명품 브랜드로 지정돼 있었죠. 가격을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수억 원이 훌쩍 넘었어요. 박춘식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0억이 있었지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돈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이번엔 바깥 사돈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9시쯤이었죠. 사돈 어른, 저 김철수입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는 건들거렸습니다. 술이 취한 것 같았어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긴요. 사돈,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김 사장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수 준비 제대로 하실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게 무슨 대답입니까?
김 사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짜증이 묻어났어요.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촌놈들이 말하는 최선이 얼마나 됩니까? 박춘식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촌놈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죠. 감히 우리 딸을 며느리로 들이면서 빈손으로 오겠다는 겁니까? 창피한 줄 아십시오. 김 사장님, 저도 형편이. 형편? 형편이 안 되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 우리 딸한테 눈독을 들였습니까? 김 사장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박춘식 씨는 참고 또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였죠.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 몸인지 아십니까? 강남에서 자란 애예요. 명품 100만 20개가 넘어요. 구두는 100켤레가 넘고요. 그런 애가 시골로 시집가는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박춘식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어요. 죄송하다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돈 준비 못하시면 결혼 취소해야죠. 우리 딸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어요. 김 사장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춘식 씨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날 밤 박춘식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사돈댁 사람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거지 집안, 촌놈, 빈손, 그런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500억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죠.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자립해야 돼. 돈에 기대면 안 돼. 박춘식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아팠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왜? 장모님한테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제가 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처갓집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박춘식 씨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전 결혼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드시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좋아하는 여자잖아. 결혼해라. 박춘식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었어요. 자기 자존심 따윈 중요하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박춘식 씨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호미를 들고 흙을 팠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직여야 화가 풀릴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결혼식까지만 참으면 돼. 박춘식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돈댁 사람들의 무시가 계속됐지만 꼭 참기로 했어요.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였죠. 500억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의 도리라고 믿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박춘식 씨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죠. 오늘이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기도 했죠. 박춘식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을 찾았어요. 하지만 없었죠. 10년 전 장례식에 입었던 양복은 곰팡이가 펴서 버렸습니다. 새로 살 돈은 있었지만 사지 않았어요.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았죠. 결국 박춘식 씨는 평소 입던 회색 남방을 꺼냈습니다. 면바지도 챙겼어요. 제일 깨끗한 걸로 골랐죠.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도 촌스러웠어요. 어쩔 수 없었죠. 식장은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박춘식 씨는 낡은 트럭을 몰고 갔어요. 2시간이 걸렸죠. 호텔 앞에 도착하니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빛나는 차들뿐이었어요. 박춘식 씨는 트럭을 주차장 구석에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어요. 박춘식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손님, 여기는 하객 전용 주차장입니다. 아, 저 혼주입니다.
신랑 아버지요. 직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죠. 아, 네. 그러세요. 직원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춘식 씨는 괜히 미안해졌어요. 옷차림이 초라한 게 부끄러웠죠.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대리석 바닥이 매끄러웠죠. 하객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죠. 박춘식 씨는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누구야? 옷차림 좀 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박춘식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식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김 사장이 서 있었어요.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죠. 박춘식 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 어른? 김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화가 난 얼굴이었죠. 아니, 사돈. 꼴이 이게 뭡니까? 김 사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박춘식 씨는 움찔했죠. 죄송합니다. 마땅한 옷이 망신스럽게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따위로 나타납니까? 김 사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박춘식 씨를 쳐다봤죠. 저게 신랑 아버지래. 세상에 저렇게 입고 왔어? 완전 시골 촌놈이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춘식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죠. 김 사장이 박춘식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아팠죠? 사돈, 저기 좀 갑시다. 김 사장은 박춘식 씨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둥 뒤쪽이었어요. 하객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여기 서 계세요. 네. 냄새나니까 하객들하고 섞이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구석에 박혀 계십시오. 박춘식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냄새가 난다니.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죠. 혼주석에도 앉지 마세요. 우리 쪽 하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김 사장은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박춘식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아야 했죠. 사진 찍을 때만 나오시고 그 외엔 여기 계세요. 알겠습니까? 김 사장은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박춘식 씨는 기둥 뒤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아무도 박춘식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식장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했죠. 아들 민수가 턱시도를 입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있었어요. 박춘식 씨는 기둥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컸구나. 장가를 가는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혼주석엔 3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 최 여사, 그리고 빈자리 하나. 박춘식 씨의 자리는 없었어요. 아예 의자를 치워버렸죠. 하객들이 속삭였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어디 있어? 글쎄 안 보이는데? 혹시 돌아가셨나? 박춘식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었죠. 식이 진행됐습니다. 줄에 말씀이 있었어요. 축가가 흘러나왔죠. 박춘식 씨는 계속 기둥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양가 부모님 나오십시오. 김 사장과 최 여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춘식 씨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셋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죠. 아들 민수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박춘식 씨는 기둥 뒤에서 살짝 손을 흔들었죠.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아니다. 괜찮다. 아버지도 사진 찍으셔야죠. 민수가 박춘식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상으로 끌고 갔어요.
김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박춘식 씨는 억지로 웃었죠.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박춘식 씨는 다시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김 사장이 쫓아왔죠. 사돈,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네. 패백은 우리끼리 할 겁니다. 사돈 어른은 그냥 가세요. 박춘식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패백에서도 쫓아내다니. 이건 너무했어요. 그래도 패백은 시골 풍습 몰라서 실수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가시는 게 서로 좋아요. 김 사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춘식 씨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박춘식 씨는 식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죠.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자기 모습이 비쳤습니다. 회색 남방의 면바지, 낡은 운동화. 정말 초라했어요. 박춘식 씨는 세면대에 손을 짚었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평생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이젠 안 되겠구나. 박춘식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평생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 순 없었죠. 뭔가 해야 했습니다. 박춘식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기를 똑바로 봤어요.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500억이 있다는 걸,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박춘식 씨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패백실로 향했어요. 가라고 했지만 갈 수 없었죠. 아들의 패백을 봐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해야 했어요. 복도 끝에 패백실 문이 보였습니다. 박춘식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잡았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패백실 문을 열자 방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큰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김 사장과 최 여사가 상 위에 앉아 있었죠.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춘식 씨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 사장이 눈을 부라렸어요. 최 여사는 혀를 찼죠. 사돈 어른 가시라고 했잖습니까? 김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춘식 씨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구석에 섰죠. 더 이상 쫓겨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큰 절을 마쳤습니다. 최 여사가 대추를 던졌어요. 지은이 치마에 몇 개 떨어졌죠. 자식 많이 낳아라. 최 여사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어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죠. 김 사장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얇은 봉투였어요. 던지듯 상 위에 놓았죠. 절값이다. 받아라. 민수가 봉투를 집었습니다. 열어보니 5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죠.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아버님은? 시아버지?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에서 대추나 따던 분한테 뭘 바라니? 돈이나 있겠어? 김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촌놈이 패백을 알기나 하겠어? 기대도 하지 마라. 박춘식 씨는 구석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이가 시부모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아버지가 식장 구석에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죠. 혼주석에도 못 앉고 기둥 뒤에 숨어 계시던 모습.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최 여사가 눈을 치켜떴어요. 왜? 시아버님을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 지금 내가 감히 나한테? 식장에서 구석에 세우시고 혼주석에도 못 앉게 하시고 그건 너무하세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시아버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옷이 좀 낡았다고
차가 좀 오래됐다고 저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민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시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은은 뿌리쳤죠.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시아버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요. 김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죠. 이것이 지금 감히. 아버지, 전 잘못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닥쳐. 김 사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지은이 움찔했죠. 최 여사가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지은을 노려봤죠. 내가 시집가서 누구 편을 드는 거니? 어머니, 전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짝! 최 여사의 손이 지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지은이 비틀거렸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을 부축했어요. 하지만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너도 이제 저런 거지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 똑같은 수준이야.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독이 묻어 있었어요.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라.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네가 좋다고 우겨서 시집 보냈더니 이 꼴이네. 지은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볼을 감싸쥐었어요. 아팠죠. 뺨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김 사장이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너희 아버지 좀 봐라. 제대로 된 양복 한 벌 없어서 남방 입고 왔잖아. 그게 혼주꼴이냐?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냐? 우리 딸이 평생 창피당하고 살아야 된다고. 김 사장이 주먹으로 상을 쾅 쳤습니다. 상 위에 잔이 덜컹거렸어요. 가난한 집안과 혼사 치른 게 평생 한이야. 평생? 김 사장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박춘식 씨는 구석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손등에 핏줄이 퉁퉁 부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막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최 여사가 지은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너 시댁 가서도 이 모양이면 쫓겨날 줄 알아. 시어머니도 없는 집이니 편하겠네. 어머니, 너무하세요. 지은이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웨딩드레스가 눈물에 젖었죠. 너무한 건 너야. 자기 부모한테 대드는 게 말이 돼? 최 여사는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김 사장도 코웃음을 쳤어요. 오늘 패백은 여기까지다. 우리는 간다. 아버지, 어머니. 지은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네 시어머니한테나 가서 그래. 최 여사와 김 사장이 패백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방 안에는 민수, 지은, 그리고 박춘식 씨만 남았죠. 지은이 주저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춘식 씨에게 사과하고 있었어요. 자기 부모가 잘못한 거였는데 며느리가 사과하고 있었죠. 박춘식 씨는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며느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박춘식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버님, 고마워. 나 걱정해줘서. 박춘식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며느리가 자기를 감싸줬습니다. 친정 부모한테 맞아가면서까지 자기를 지켜줬어요. 고마웠죠.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아니다. 일어나거라. 박춘식 씨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들과 며느리. 이제 자기가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춘식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고요. 이대로 가면 아들과 며느리가 평생 무시당하며 살 거였습니다.
그럴 순 없었어요. 500억을 숨겨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자립심을 키워주려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짓밟히고 있었어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었죠. 이젠 보여줘야겠어. 박춘식 씨는 마음먹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어요. 가난한 촌놈이 아니라는 걸, 거지 집안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줄 거였습니다. 박춘식 씨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꼬깃꼬깃한 봉투가 만져졌어요. 아까부터 준비해둔 거였죠. 이제 꺼낼 때가 왔습니다. 민수야, 지은아. 박춘식 씨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일어나거라. 아버지가 할 일이 있다. 박춘식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랐어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박춘식 씨는 품 안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꼬깃꼬깃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거였죠. 이제 꺼낼 때가 왔습니다. 민수야, 지은아. 잠깐만 기다려라. 박춘식 씨가 패백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김 사장과 최 여사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죠.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 박춘식 씨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김 사장이 돌아봤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또 뭡니까? 패백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춘식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끝났어요. 우리 줄 건 다 줬고요. 사돈 어른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박춘식 씨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최 여사가 비웃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추 몇 알 주시게? 최 여사의 말에 김 사장이 킥킥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춘식 씨는 웃지 않았어요. 진지한 얼굴이었죠. 들어오십시오. 제대로 된 패백을 받아야죠. 박춘식 씨는 패백실로 돌아갔습니다. 김 사장과 최 여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죠. 뭘 준다는 건지. 뭐 웃기네. 가봅시다. 김 사장이 최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시 패백실로 들어갔어요. 민수와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죠. 왜 다시 오셨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최 여사가 팔짱을 꼈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뭘 준다더라. 뭔지 보자고 왔지. 최 여사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도 거들었죠. 시골에서 대추나 따던 분이 뭘 알겠어? 기껏해야 쌀 한 가마니 주겠다는 거 아니야? 김 사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최 여사도 따라 웃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죠. 장인어른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틀린 말이야? 너희 아버지 뭐 하는 분이야? 농사꾼이잖아. 김 사장은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박춘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상 앞에 앉았죠. 앉으십시오. 박춘식 씨가 사돈들에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과 최 여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지만 앉았죠. 뭘 주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지은아. 너희도 앉아라. 민수와 지은이 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은의 눈은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을 잡았죠. 박춘식 씨는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봉투가 만져졌어요. 꼬깃꼬깃한 느낌이었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갈색 종이 봉투였어요. 구겨진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죠.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최 여사가 봉투를 보고 킥킥거렸습니다. 저게 뭐예요? 봉투 좀 보세요. 구멍가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김 사장도 고개를 저었어요. 참나, 격식이라곤 없네. 요즘 누가 저런 봉투를 씁니까? 박춘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민수와 지은을 바라봤죠. 내 아들 며느리. 박춘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기죽지 말고 살아라. 박춘식 씨는 봉투를 민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상 위를 천천히 밀려갔어요. 민수가 봉투를 바라봤죠. 아버지,
받아라. 이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전부다. 박춘식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어요. 가벼웠습니다. 종이 몇 장 정도의 무게였죠. 최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또 얼마나 초라할까? 한 5만 원쯤 들었나? 김 사장도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가 준 거랑 똑같겠네. 역시 같은 수준이야. 최 여사와 김 사장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쥔 채 가만히 있었어요. 뜯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뭐해? 열어보지 않고. 최 여사가 재촉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손이 떨렸죠. 봉투 안에서 종이 2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공문서 같았어요. 또 하나는 통장 사본이었죠. 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토지, 보상금.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류 위쪽에 적힌 글자였어요. 지은이 옆에서 같이 봤죠. 최 여사가 목을 쭉 빼고 들여다봤습니다. 뭐야? 토지 보상금? 얼마나 받았다고? 최 여사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를 봤기 때문이었어요. 눈이 커졌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김 사장도 서류를 빼앗듯 집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죠. 토지, 보상금, 지급, 증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어요. 하나씩 세기 시작했죠. 1, 10, 100, 1000만.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숫자를 세다가 말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최 여사가 통장 사본을 집었습니다. 잔고가 적혀 있었어요. 숫자가 빼곡했죠. 최 여사도 손가락으로 자릿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쥐죽은 듯 고요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김 사장과 최 여사는 서류와 통장 사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민수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죠. 지은도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박춘식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사돈들을 똑바로 쳐다봤죠. 형편껏 준비했습니다. 박춘식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온했어요. 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죠. 김 사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휙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최 여사는 통장 사본을 쥔 채 얼어붙어 있었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최 여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죠. 민수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봤어요. 분명했습니다. 박춘식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보상금 액수도 선명했습니다. 지은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 모든 모욕을 참았는지. 김 사장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죠. 최 여사도 비틀거렸습니다. 상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죠. 박춘식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돈들을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박춘식 씨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사장과 최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서류만 멍하니 바라봤죠.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사본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숫자를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죠. 1, 10, 100, 1000만. 자릿수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5억, 아니 50억. 최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세기 시작했어요. 더 천천히요. 실수하면 안 됐죠. 100억, 200억. 김 사장이 바닥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최 여사 옆에 바짝 붙었어요.
통장 사본을 같이 들여다봤죠.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300억, 400억.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마지막 자릿수에 도달했죠. 500억.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통장 사본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휙 하고 바닥으로 미끄러졌죠. 김 사장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500억이라고. 500억. 김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생각이 멈췄습니다. 최 여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털썩하고 바닥에 엉덩이를 찧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죠.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팔도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럴 수가. 최 여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늘게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민수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박춘식 씨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표정이 담담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가 왜 모든 걸 참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왜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는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김 사장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온몸이 떨렸죠. 방금 전까지 뭐라고 했는지 생각났습니다. 촌놈, 꺼지, 냄새난다고, 구석에 서 있으라고. 김 사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땅속으로 파고들고 싶었죠. 최 여사도 자기가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지 집안, 시골에서 대추나 따던 분, 10억 내놓으라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숨이 막혔죠. 그때 김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박춘식 씨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었죠. 바닥에 쿵 하고 무릎을 찧었습니다. 사돈어른.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리를 굽혔어요. 90도로 절을 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사장이 계속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온몸이 떨렸죠. 최 여사도 기어왔습니다. 무릎으로 걸어왔어요. 박춘식 씨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몰라 뵀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절을 했죠. 큰 어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눈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찌울 듯이 절을 했어요. 박춘식 씨는 그 모습 내려다봤죠.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애원하는 눈빛이었죠. 사돈어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 어른이신 줄 정말 몰랐어요. 최 여사도 울먹였습니다. 손을 비비며 빌었어요. 조금 전에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 사장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상 위에 술병을 집었어요. 잔을 가져왔죠. 사돈어른, 한 잔 받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김 사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술이 잔을 넘쳐 흘렀어요. 손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죠. 받으십시오. 제가 올리겠습니다. 김 사장이 두 손으로 술잔을 받쳐들었습니다. 박춘식 씨 앞으로 내밀었어요. 허리를 깊이 숙였죠. 박춘식 씨는 술잔을 보았습니다. 김 사장의 떨리는 손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술잔에 손이 닿았죠. 사돈어른. 김 사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춘식 씨의 손이 움직였어요. 확 하고 술잔을 쳐냈죠. 쨍그랑. 술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어요. 술이 사방으로 튀었죠. 김 사장의 양복에도 튀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사장은 얼어붙었어요. 최 여사도 숨을 죽였죠. 박춘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같은 사돈 둔 적 없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방안을 눌렀죠. 사돈어른. 김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춘식 씨는 김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돈 없을 땐 벌레 취급하더니. 박춘식 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냄새난다며 구석에 세우더니. 최 여사가 움찔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거지 집안이라고 했지. 촌놈이라고 했어. 박춘식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김 사장이 뒷걸음질 쳤어요. 등이 벽에 닿았죠. 혼주석에도 못 앉게 했지. 패백에도 오지 말라고 했고. 박춘식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 사장이 벽에 바짝 붙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그런데 돈 있다니까 사돈인가? 박춘식 씨가 호통쳤습니다.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어요. 최 여사가 바닥에 엎드렸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박춘식 씨의 외침이 방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김 사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자네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 며느리 뺨을 때렸나? 박춘식 씨가 최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바닥만 바라봤죠. 내 아들을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지. 그런 자네들이 이제 와서 사돈이라고? 박춘식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욕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내 딸을 때린 사람한테 술을 받을 순 없네. 박춘식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네. 자네들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박춘식 씨는 등을 돌렸습니다. 민수와 지은을 봤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민수야, 지은아. 일어나거라. 박춘식 씨가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김 사장과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깨진 술잔 조각만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박춘식 씨는 두 사람을 데리고 패백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복도를 걸으며 박춘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시원하게 풀렸죠.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패백실 안에서는 김 사장과 최 여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5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무시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춘식 씨는 아들 부부를 불렀어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이었죠.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여긴 왜 오셨어요? 따라와 봐라. 박춘식 씨는 중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뒤따라갔어요. 중개사가 반갑게 맞이했죠. 박 사장님 오셨습니까? 중개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수 앞에 펼쳐놨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죠. 이게 뭡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박춘식 씨가 웃었어요. 내 집이다. 네. 강남 아파트 한 채. 너희 둘 명의로 해뒀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죠. 지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받아라. 기죽지 말고 살라고 주는 거다. 박춘식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도 울먹였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지은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춘식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아무도 너희를 무시 못해. 떳떳하게 살아라. 그날 밤 박춘식 씨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트럭을 몰고 집에 도착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춘식 씨는 마을 이장을 불렀어요. 면사무소 직원도 왔죠. 이장님, 학교 건물이 낡았다고 했지? 그럼요.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요. 아이들이 불쌍해 죽겠습니다. 박춘식 씨는 수표를 꺼냈습니다. 10억이 적혀 있었어요. 학교 새로 지으시오. 이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춘식 씨,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을 아이들 제대로 된 학교에서 공부해야죠. 박춘식 씨는 또 다른 수표를 꺼냈습니다. 5억이었어요. 경로당도 낡았잖소. 새로 짓고 어르신들 식사도 제대로 챙겨드리시오. 이장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춘식 씨가 이런 돈을 신도시 개발로 보상금 좀 받았습니다. 고향에 쓰고 싶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춘식 씨 집으로 몰려왔어요. 감사하다며 절을 했죠. 춘식 씨, 고맙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새 학교에서 공부하겠네요. 박춘식 씨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박춘식 씨는 여전히 밭일을 하고 있었죠. 돈이 있어도 손에서 호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어요. 고급 세단이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타이어도 낡아 보였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 사장이었습니다. 최 여사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초라했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상했어요. 김 사장이 박춘식 씨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춘식 씨가 나왔어요. 호미를 든 채였죠. 누구요? 박춘식 씨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사돈어른, 저희입니다. 박춘식 씨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 사장과 최 여사를 번갈아 봤어요. 두 사람은 예전 같지 않았죠.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김 사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최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사돈어른,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춘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하시오.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김 사장은 입술을 깨물었죠. 사실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역업이 어려워져서 거래처가 다 끊겼어요. 빚도 많이 졌고요. 최 여사도 울먹였습니다. 집도 넘어갔어요. 차도 압류당할 지경입니다. 두 사람은 비참한 표정이었어요. 박춘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죠. 그래서 김 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가 대신 말했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빚만이라도 갚을 수 있게. 박춘식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돈 빌리러 왔소?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 김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춘식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죠. 그때 그 대접 잊지 않았네. 김 사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박춘식 씨의 얼굴은 단호했어요. 냄새난다며 구석에 세웠지. 거지 집안이라고 했고, 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며느리 뺨을 때렸어. 내 아들을 무시했지. 박춘식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런 자네들이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김 사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미쳤습니다. 미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순 없지. 박춘식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문을 닫으려 했어요. 사돈어른, 제발.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춘식 씨는 멈추지 않았죠.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더니 이제 자네들이 그 돈을 구걸하는구먼. 박춘식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김 사장과 최 여사는 대문 앞에 주저앉았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춘식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죠. 구부정한 등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박춘식 씨는 마을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막걸리 한 잔이 앞에 놓여 있었죠.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춘식 씨, 사돈댁 사람들 왔다 갔다면서요? 그랬소. 도와주지 그랬어요? 박춘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요. 박춘식 씨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진짜 부자죠.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박춘식 씨는 밭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평생 일군 땅이었어요. 흙 냄새가 났죠.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500억이 있었지만 박춘식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밭에 나가 일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죠.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게 박춘식 씨가 평생 배운 진리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박춘식 씨는 막걸리 잔을 비웠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흙을 파며 살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사람을 존중했어요. 그게 진짜 보물이었죠. 500억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박춘식 씨는 평상에 누웠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어요. 평온했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삶이었어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죠. 박춘식 씨는 눈을 감았어요. 고향의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진짜 집, 진짜 행복. 그게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